네, 2019년만 해도 X에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달러에 도전이 된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게 무슨 뭐 돈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4년 만에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를 하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한 2천만 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표로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실 어떤 나라나 2030들을 잡기 위해서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이 들면은 정치 성향이 굳어지기 때문에 늘 똑같은 쪽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젊은 측들은 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코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표 때문에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암호화폐 쪽에서 트럼프에게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딴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화당 가치에 암호화폐가 잘 맞는다. 한마디로 혁신과 자유, 이게 공화당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공화당 핵심 가치에도 잘 맞는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를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코인을 옹호할 수 있는데 대선 후에도 계속 암호화폐를 좋아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계속 규제를 풀어줄 것인가, 이런 게 문제인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 정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인과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인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 억 달러 정도 규모의 토큰이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이요. 실제로 트럼프를 인플루언서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나와가지고 나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런 프로젝트 했는데 참여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미국에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일론 마스크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요번에 심지어 부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부서 이름도 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라고 보건부 장관이 되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수뇌부들이 다 이런데 본인만 빠질 수가 없죠. 부통령도 8월 기준으로 25만에서 50만 불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팔지 않았으면은 지금 가치가 좀 올랐기 때문에 50에서 100만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수뇌부가 전부 다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재무부 장관이 될 노미네이션을 받은 베센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미 암호화폐를 옹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공화당 핵심 가치에도 잘 맞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금융에 접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전략 자산화. 이게 7월에 그 루미스라는 그 상원 의원이 벌써 법안을 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연준인 금을 좀 팔아가지고 1년에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자, 비축 자산으로 두자라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게 7월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게 아마 잘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화당 정부가 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100만 개면은 그 전체 비트코인 양의 5% 정도 그 자산이기 때문에 꽤 큰 양입니다. 사실 그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꼭 금만 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치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미국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제 소리 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양도세를 면해주겠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미국 관련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플이라든지 헤데라라든지 스텔라 루멘, 뭐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발표 후에 한 4배, 5배 정도 오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채굴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그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미국에 생산하는 에너지 양을 최대한으로 늘리자라는 공약을 그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셰일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셰일을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셰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에너지 가지고 셰일을 파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도 같이 하거라. 그럼 니네들이 이제 그 수익성이 떨어진 거를 보충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줄게. 니네들이 그거 가지고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벌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공약과 실천은 완전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수뇌부 본인 또는 가족들의 자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이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유식한 말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거기 걸려 있나 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투자 채널 같은 데서는 저 사람 계좌 까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그거 안 하고 그냥 말은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거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걸 진짜 믿고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 돈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가족들이 일단 엄청난 큰 코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뇌부들도 본인 자산 또는 가족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형 호재는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미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을 별로 거들떠보지 않다가 갑자기 뭐 전략 자산을 삼는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딴 나라들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이게 선구자가 놀랍게도 엘살바도어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탄 같은 나라도 이제 그 채굴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군소 국가들이 조금 해왔거든요.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도 있었고, 근데 미국이라는 소위 세계 대빵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심지어 기축자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딴 나라들이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가? 사실 달러라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가 35조 달러 정도 돼요, 미국이. 그리고 3개월에 1조 달러씩 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부채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는 있으나, 그게 만약에 지금 35조에서 50조가 되고 100조가 되고 200조가 되고 하면은 그럼 그거 누가 사냐 이거죠. 그 채권을.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신뢰를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늘 이렇게 법정화폐가 신뢰를 잃을 때는 그 정부에서 새로운 강한 화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금 또는 은에 그 연동된 화폐를 만들어내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 화폐도 금이나 은에 연동될 수도 있으나 그거를 비트코인이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100%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도 꽤 많이 갖고 있지만 8,000톤 정도의 금이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보유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달러가 무너진다 하면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금 또는 비트코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금과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 새로운 화폐를 주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눈치를 까고 비트코인을 모으라는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면 딴 나라는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이라는 플레이어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채굴도 하면 안 되고 거래도 하면 안 되고 거래소도 하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는 한 2위 세력 정도는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바이낸스라든지 OKX라든지 바이비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들은 중국에 소재하지는 않지만 다 중국 자본이고 CEO가 중국계 또는 화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만 해도 중국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정말 비트코인이 뭐 법정화폐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거 가만히 있고 놓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럼 미국, 중국이 그렇게 하는데 딴 나라들 어떻게 했냐 이거죠. 뭐 일본, 프랑스, 독일 여기도 어느 정도는 그 암호화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한마디로 전 세계는 미국의 주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국가들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기업 쪽으로 좀 가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지금 1년에 16만 4천 개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새로 찍어내는 비트코인 양이 16만 4천 개인데, 놀랍게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단 한 개 기업이 그 이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한 개 기업의 수요가 전체 비트코인의 공급량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그 이상 샀거든요. 벌써 16만 개 이상을 샀는데,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에 누군가가 아파트를 찍었는데 어떤 한 부자가 와가지고 그 모든 공급량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거를 한 지 4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4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개 비트코인을 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3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딴 기업들도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이미 따라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메이터 플래닛이라는 기업이 똑같은 짓을 6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주가가 뭐 10배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마라 홀딩스라든지 뭐 잼러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마이클 세일러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 가가지고 야, 니네들 좀 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거절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절했지만 계속 기업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그걸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글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기업들도 알거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돈을 미국 국채에 쌓아놓는 것이 make sense한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지기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를 보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그리고 기업의 수요가 지금도 꽤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90년대 말에 그 인터넷이 발달할 때도 어마어마한 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크게 되는 파이에 참여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500만 개의 기업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499만 개 이상은 망하고 한 몇 개밖에 없습니다. 10개, 20개 기업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통 재미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아무리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한 2억 정도까지 간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삽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무슨 2억이야,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게 4년 사이클을 따르거든요. 3년 쭉 오르다가 1년 빠지고, 3년 쭉 오르다가 1년 빠지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그 중간 정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이제 0에서 10부터 보면은, 전 지금을 한 단계를 한 6 정도, 아무리 말아봤자 7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은 가장 큰 상승은 그 맨 끝에 옵니다. 9, 10, 그거 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갈 곳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봐도 뭐 사실 이렇게 그 한 번 오르면 쫙 50% 오르고 좀 가만히 있다가 또 50%, 100% 오르고 이런 사례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코인 하는 사람들은 뭐 아직 뭐 그 중반 조금 슬슬 지나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가능하다, 알트코인은 불가능하다. 대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상승장 막바지에 2배, 3배, 4배까지 올라주거든요. 딱 그 시즌에만 투자하고 크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전버 안 됩니다. 내년 4월에서 10월에 시즌이 종료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미적미적 해가지고 석 달 공부하면은 수익에 한 절반은 날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1억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찬양을 많이 했는데,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핵심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급이 제한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비트코인이 나중에 법정화폐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화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냥 정부가 내키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연준이 내키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를 찍어내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찍어내는 유혹을 이겨낸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정부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주인이 없다.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사토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 중 사라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그 중립적인 화폐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알트코인은 뭐가 다른가? 거기는 그 두 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찍어낼 수가 있고 주인이 있다라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해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에 많이 떨어지겠죠. 하락장에서 팍팍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10년, 20년, 30년 단계를 봐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장 큰 예시로 이더리움 같은 걸 한번 들어볼게요. 이더리움이 가장 큰 알트코인이니까 이더리움은 가장 쉽게 말해가지고 플랫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핸드폰을 쓸 때 앱스토어가 있고 플레이스토어가 있고 이런 건데, 한마디로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좀 주도하는 플랫폼이었는데 2년, 3년, 5년, 10년 후에도 얘들이 주도할 것인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테크의 역사를 봐도 한 10년, 20년 전에 주도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주도하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도 똑같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붙고 그래서 도태될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재단이 마음껏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상승장이 됐어. 코인이 막 오르잖아요. 아싸 좋다. 코인 찍어가지고 팔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유혹을 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급과 수요를 그냥 막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코인 재단 방향성이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코인 같은 게 사기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규제를 거의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재단이 한번 우리 좀 한번 해볼까 하면은 투자자들이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알트코인 붐이 온 게 언제냐면은 2017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첫 주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정점을 찍었는데 그 정점 대비 그 2018년 초에 고점을 돌파한 코인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천 개 코인 중에서 7년 가격을 뛰어넘은 알트코인이 진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가능하다, 알트코인은 불가능하다. 대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상승장 막바지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비트코인보다 수익이 좋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은 한철 장사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여름에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딱 그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만 투자하고 크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장기 투자 불가능합니다. 전버 안 됩니다. 그 알트코인도 늘 비트코인도 똑같이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되풀이되어 왔는데 이제 상승장의 그 막바지 시즌 이때는 비트코인보다 그 평균적으로 큰 알트코인들이 뭐 2배, 3배, 4배까지 올라주거든요. 그러나 그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90%, 95%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좋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상승장도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쫙 하다가 이제 멈추는데 알트코인들 지들끼리만 미친 듯이 올라갈 그 때가 언젠가 이제 오거든요. 그때가 끝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보통 비트코인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데 알트코인 지들끼리 마지막 한 달에 막 불꽃을 태우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 밑에 있는 잡코인들까지도 막 하루에 막 5배, 10배 오르고 막 이런 장이 오거든요. 그때가 끝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대략적으로는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24년 4월에 마지막 반감기였기 때문에 25년 4월에서 10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에 따라가지고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이 상승량이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반감기 한 17개월, 18개월 그때까지 갔다가 고점이 왔고요. 그리고 지난번 2020년 반감기 때는 한 반감기 13개월, 12개월, 13개월 요때 고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언제 고점을 찍을 수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건데 뭐 대충 4월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립식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4월부터 10월 시즌까지 빠져나오는 거를 기본 수단으로 하고 일단 어떤 알트코인이 오를지 전망하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가총액 12에서 20위코인에 동등한 금액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억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해요. 5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갖다 놓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되 그 5천만 원을 한 20개 코인에 쪼개서 250만 원씩 넣으라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상승장일 때는 보통 장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어떤 테마가 쫙 오릅니다. 오른 다음에 여기서 힘이 좀 빠진 다음에 다음 테마가 쫙 이제 오르고요. 그다음 다음 테마가 쫙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오르는데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 후에 밈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론 마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인데 사실 일론 마스크가 트럼프를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득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일단 미친 듯이 쫙 오르니까 도지코인 오르니까 밈코인들이 우리도 나도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줬고 이제 그 후에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미국에서 있는 알트코인들 이제 걔네들 그 수익 난거 전부를 양도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라든지 헤데라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소위 미국 코인들이 미친 듯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더리움도 쪽도 좀 꿈틀꿈틀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계속 돕니다. 뭐 이제 코인의 테마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RWA 그게 뭐냐면은 실물 자산 토큰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AI 코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솔라나 테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테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또 뭐 중국 테마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어떤 테마가 언제 오를지 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위 코인을 다 사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바지에는 상승장 막바지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한
한 서너 배 정도 더 오르신다고 보면 돼요. 그것도 대형 코인 위주로. 그러니까 대형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보통 서너 배 정도 더 오르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잡코인들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잡코인이 이 대형 코인들을 능가할지 그걸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려우면은 그냥 대형 코인들 분산 투자하거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는 중장기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사가지고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보유하고 다시 팔아치워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 공부보다 먼저 매수가 나가는 게 좋고요. 일단 그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투자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잖아. 근데 무슨 공부하고 투자합니까? 그리고 일단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년 4월에서 10월에 시즌이 종료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미적미적 해가지고 석 달 공부하면은 진짜 수익의 한 그 80% 날릴 거야 아마. 네. 80%는 그렇지만 절반은 날릴 겁니다. 네. 특히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어떤 그 TMA에 발동이 걸리면요. 그 TMA가 보통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 진짜 뭐 그 짧으면은 뭐 1, 2주, 길면은 한 달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강하게 많이 오른 코인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본 다음에 그냥 그 코인들을 사서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하고 그럼 일주일 후면은 그 주도 코인들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로 갈아타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떤 코인들이 제일 많이 올랐는가 그리고 그 코인들을 사서 일주일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그 다시 보는 거죠. 최근 일주일에 뭐가 올랐지? 그래서 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거를 톱 20 코인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위 20개 코인이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3개 코인이 뭐야? 그걸 찾은 다음에 그 3개를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있어. 그럼 다음 주에 또 가서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거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가 뭐야? 그거 사는 거죠. 그게 가장 심플한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차트로 이제 그 코인을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 어떤 코인이 그 한동안 꽤 올랐어요.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비실거리는 장. 좀 비실거린 다음에 다시 그 전에 찍었던 고점을 돌파할 경우 그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제가 비트코인에서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가격이 작년 그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한 73,00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 후에 한 7개월 정도 기나긴 횡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3,000까지 갔다가 근데 좀 떨어졌다가 다시 7만 불에 도전했다가 아이고 또 떨어졌다가 또 7만에 도전했다가 아이고 떨어진 거를 한 7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777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7번 7만 불에 도전을 했거든요. 자, 근데 11월 6일 날 얘가 7만 불을 뚫었어요. 7만 3천 불을 뚫었습니다. 그때 매수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이게 되게 간단한 투자법이에요. 나머지 코인도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코인이라는 게 정석제로 투자하고 그냥 이 책에 나온 대로 투자하면은 뭐 사실 뭐 고점에 팔 수는 없지만 또 돈 잃기도 어려운 그 자산이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이상하게 투자하니까 돈을 잃는 거죠, 사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일반인이 직접 거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좀 더 짧아지게 되면은 정말 이제 뭐 초단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사실 이게 인간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업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그 맨날 집에서 앉아 있는 코인 좀비들, 코인 트레이더들은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초단기 트레이딩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추세를 이제 훨씬 더 빨리 포착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바쁘면은 이미 강이 꺾여가지고 이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모를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딱 근데 떨어졌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자동 매매를 하면은 이 컴퓨터가 그거를 자동으로 포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제 팔아버리고 이제 다시 추세가 올라갔다 하면 살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엔 최근에는 그 API 가지고 직접 자동 매매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코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디지털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API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주식보다는. 그러나 어차피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99% 그거 못 하실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있는 솔루션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말로 하자면은 이제 소위 추세 추종 전략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지표를 보는 거죠. 이게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추세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추세에도 그러면은 기준을 볼 때 일봉으로 보느냐, 뭐 4시간 봉으로 보느냐, 1시간 봉으로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 매매 같은 경우를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여러 봉과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 가지고 이제 추세라는 걸 판단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 내는 거죠. 야, 지금 추세는 굉장히 강하다 하면은 비중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추세는 없다 하면은 현금으로 다 팔아버리고 지금 추세가 좀
약하다 하면은 들어가는데 좀 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계속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전략들 같은 경우는 이제 MDD를 한 20%, 25%그 정도로 제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최근 4년 동안에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 77% 이제 하락이 있었어요.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96% 하락이 있었는데 저희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가 되면 빨리 현금으로 팔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이제 최대 하락을 한 20에서 25% 정도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벌 것도 다 벌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전략만 세팅하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딴 거 할 수 있죠, 그때. 리스크 관리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이제 없는 건데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알려진 방법은 손절인데 근데 문제는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30% 40%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절로 리스크 관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고 그거보다는 투입하는 자산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절대로 알트코인에 6개월 월급 이상은 넣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다니고요. 왜냐면은 그 이상 내가 돈을 잃으면 사람이 계속 멘붕이 휘어오기 때문에 생업도 잘 안 돼요. 이제 그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자산 대비로 하면은 일단 5에서 10% 정도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게 불려지면은 be happy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 시작한 다음에 그게 이제 크게 늘어나면은 굳이 그 비중을 자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시작할 때는 좀 작게 시작해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50으로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 50 나머지 50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알트코인의 수익률도 아무래도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트코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좀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것들은 이제 주로 그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치, 뭐 그리고 뭐 BNB, 톤코인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때그때 추세를 봐서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도 좀 하고 있고요. 자동 매매 한 15만 불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지채널에. 네. 업비트는 솔직히 배부르잖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벌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그냥 미친듯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코인 상장이 좀 늦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네 돈 맞니? 하면서 이거를 뭐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비트가.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싶고 거래를 당분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가지고 본인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덜렁거리는 사람 또는 거래를 많이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거래소로 가야죠. 거래소 뭐 아무래도 우리가 그 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이제 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래소이죠. 그 비트코인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전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렛으로 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싶은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어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PD님 혹시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 필요 없다고요? 다음 사람 당신 필요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거래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코인이 다른 게 뭐냐면은 주식은 사실 딱 한 개 거래소밖에 없어요. 그 한국 거래소 내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모든 증권사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실 한국 거래소는 공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킹도 당할 위험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뭐 한국 거래소에서 해킹 당해가지고 뭐 그 주식이 도난되었다 이런 거는 제가 들은 적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사실 한국 거래소가 또 심지어 주식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자체는 또 어디 딴 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킹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한국 거래소가 내 돈을 내빼고 도망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코인은 완전히 다르고요. 자, 일단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거래소가. 그리고 실제로 그 거래소의 주인이 그 거기 있는 그 고객들 돈을 갖고 도망가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 자체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쓰는 사람의 아이디어 패스워드 해킹 당해가지고 돈이 도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북한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죠. 그 실제로 뭐 이번에 그런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의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5개 있고요. 그러니까 원화를 내가 입금해가지고 코인을 사고 나중에 코인을 팔면 그 원화를 다시 뺄 수 있는 원화 거래소가 5개가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원화를 안 받는 거래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확히 그게 그 한국에 있는 법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만드는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말 수천 개들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소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거래소는 큰 이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거래소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래소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돈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놈저놈 다 거래소를 만드는 거고요. 거래소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규제가 딱히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특히 해외는 더 없거든요. 뭐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데는 가가지고 거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이 다르고요. 앞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취급하는 코인이 200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바이낸스가 그거 한 2배, 뭐 400여 개가 있고, 그리고 뭐 MEXC라든지 이런 거래소는 2,000개가 넘습니다, 코인이. 그러니까 사실 이 코인이라는 거는요, 찍어내는 게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5분이면 찍어낼 수 있거든요, 코인을. 근데 이제 코인 찍어내는 거 굉장히 쉬운데, 그럼 코인을 찍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거래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사고 팔 수가 있고, 놔두고 찍어낸 코인을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딘가. 그래서 그 코인을 거래소 상장하기 위한 작업도 굉장히 치열하죠. 예, 거기도 거래소들도 다 이제 등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급부터 A급, B급, C급, D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S급 거래소에 상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냐? 그래서 코인 수가 일단 다르고요. 거기 코인된 상장된 코인의 종류도 이제 다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화폐로 거래할 수가 있는가?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5개 원화 거래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내가 원화를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원화를 받지 않죠. 거기는 주로 USDT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코인을 사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USDT라는 그러니까 테더라는 코인을 통해서 다른 코인들을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그 USDT 테더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1등이 압도적으로 업비트이고요. 이제 2등이 빗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펙스라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업비트가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편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라는 은행을 먼저 만들어 놔야지 K뱅크를 통해서 입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은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 빗썸 같은 경우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는 이제 농협 쪽에서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짜증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업비트를 쓰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빗썸에 업비트에 상장이 안 된 코인들이 좀 있다라고 들었고요. 빗썸이 그래도 상장이 업비트보다 좀 더 빠른 편입니다. 이제 업비트는 솔직히 좀 배부르잖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벌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인 빗썸보다는 조금 이제 덜 헝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 상장이 좀 늦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생긴 거는 제가 알기로는 빗썸이 먼저 생겼는데 업비트가 나중에 생기면서 빗썸을 압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업비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배부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 송금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뭐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뭐 네 돈 맞니? 하면서 이거를 뭐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비트가. 나 1등이 이 정도 해도 되지 뭐 이렇게. 고객 따위야 뭐.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빗썸에서 그 농협은행 기조 만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업비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까다로워요. 비대면으로 하면은 이체해야 되는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뭐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뭐 아무리 그래도 1위인 이유는 다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1위가 가장 나중에 망하겠죠. 예, 그러니까 해외는 바이낸스, 국내는 업비트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도 그 두 개의 거래소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 이제 왜 많이 가는가 그것도 분석을 좀 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숏 거래, 그러니까 공매도와 선물 옵션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과 이제 공매도가 없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외 거래소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그 중에는 바이낸스라는 이제 세계 1위 거래소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 그러니까 선물 옵션 또는 이제 공매도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이제 가격이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조 원 이상이 청산당했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신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물을 하지 말라고 보통 말리고 있거든요. 보통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그 선물 포지션들을 털고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왜 최근에 10만 불을 처음 돌파한 그날 있었잖아요. 그게 12월 5일인가 그런데 그날 이제 돌파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다 좋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직후 아침 7시 25분부터 28분까지 비트코인이 98,000불에서 9,500불까지 7%가 빠졌어요. 딱 2분 만에, 2분 만에. 그게 뭐냐면은 아시아 사람들이 선물 사가지고 레버리지 포지션 갖고 잠을 잘 때
이제 그 미국 고래 들어와가지고 숏을 엄청 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숏을 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선물이 굉장히 청산이 당하고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청산 해가지고 그때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내 선물을 털어먹으려는 고래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리스크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크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특히 그들은 우리가 잘 때 새벽 아침 시간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거 잘 피하기 어려워요. 네. 유식한 말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 거래소가 해외보다 더 비쌀 경우가 많았고 가끔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근에 더 싼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국이 좀 불안하잖아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시국이 불안하면은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게 되는데 코인이 안전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이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 아무래도 막 많이 팔아요. 팔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지고 해외 거래소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코인 완전 미쳐 돌아가지고 코인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그 투자할 때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구두 닦는 사람이 주식 얘기 논하기 시작하면 빨리 빠져나야 된다. 뭐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오면은 소위 개나 소나 다 코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개나 소나들이 전부 다 업비트에 몰릴 거 아니에요? 와 해서 몰리면은 업비트에 있는 코인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해외 거래소도 가격이 오르기는 하는데 저 한국 저거 왜 저래?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이상하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만큼 오르는데 한국은 이만큼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소위 그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국 가격이 해외보다 월등히 비싸지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수치로 하면은 10에서 15% 비싸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최소 단기 고점이다. 그리고 그게 장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10에서 15% 이상 높아지면은 그때는 일단 좀 포지션을 완전히 또는 일부는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싼 거래소에서 사서 비싼 거래소로 팔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와, 그쵸. 그거를 바로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짓을 해가지고 2017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그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해외 거래소가 100원이고 한국 거래소가 12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원짜리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팔면은 120원에 당장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5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서 100원에 사서 보내. 그러면 5분 만에 도착하거든요. 팔아. 그럼 당장 진짜 20%가 남는 겁니다. 개이득. 그래서 이거를 무한반복할 수 있으면 돈 복사가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돈을 해외로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한국은 외환거래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그냥 묻지마로 벌릴 수 있는 돈이 10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밖에 못 보내요. 그 더 이상 보내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유학을 간다든지 주재원 생활을 한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무역을 한다든지 뭐 기기를 산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한국 돈을 벌어가지고 또 해외로 보냈어요. 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또 돈을 벌었어. 계속 해외로 돈을 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당국이 언제가 나오죠? 당신 지금 한 달 동안에 500억을 해외로 보내셨는데요.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으로서 해외로 무한대로 돈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래소 간에 차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여기가 100원이고 12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번에 20% 먹는 거잖아. 여기 한국 거래소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가격이 얘가 100인데 얘가 120이었잖아요. 줄어들어. 얘도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타이밍을 봐서 내가 한국에서 다시 돈을 재빨리 해외로 쏘는 거죠. 기다리고 있고 다시 얘가 100인데 얘가 110, 150, 115가 되는 거야.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죠,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작기 때문에 지금은 해서 돈이 이제 별로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2024년 2월, 3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0에서 15%까지 벗어났거든요. 그때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은 다시 보내고 커지면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 수 있었습니다. 네. 구글의 CEO가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만들었다 따단 이렇게 막 그 소개했어요. 그 X에 그 X에 올라오자마자 야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그 양자 컴퓨터가 전부 다 해킹해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AI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AI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걔네들이 일반 인간보다 IQ가 한 100배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5년, 10년 후에 AI 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도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 AI를 못 쓰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볍게 AI에 접근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내가 궁금한 게 뭐라도 생기면은 먼저 사람이 아니라 AI한테 질문하는 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습관화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뭐였냐 하면은 그거 구글이 나온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기술로는 비트코인을 뚫는 거는 택도 없다. 그게 뭐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에 뭐 한 몇십만 개를 더 갖다 붙이면은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기술은 아직은 좀 멀었다. 근데 그 기술이 나올 거를 이미 대비해 가지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쪽에서도 그 소위 양자 컴퓨팅을 막는 그런 기술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후에는 양자 컴퓨팅을 통한 해킹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상승장은 어차피 내년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저도 5년, 10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서 큰 소리를 쳤거든요. 이거 우리도 그거 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뻥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이 뭐 5년, 10년 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지금 걱정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양자 컴퓨팅 기술이 나오면은 지금 금융기관의 보안 체제도 다 뚫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해벌레 있으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있는 돈이 날라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당연히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 기술력의 발전을 낮추려는 것도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 체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자 컴퓨팅부터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뚫어버려. 이것도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 어느 정도 솔루션이 나올 거고 그 솔루션을 이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 붙여서 쓰는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것도. 그래서 지금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보유를 하고 싶고 거래를 이제 당분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가지고 본인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가? 어떤 거래소도 해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거래 가능성이라는 거는 거래소 자체가 해킹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에서 이제 메일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 네이버 해킹은 좀 어렵겠지만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하는 거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코인을 털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몇 억씩 털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있는데 근데 그 개인 지갑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코인을 빼는 거니까. 근데 단점이 또 하나 있죠. 그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지갑을 여는 패스워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덜렁거리는 사람이고요. 그런 건 맨날 까먹거든요, 저건데. 저 맨날 이제 내 그 아이팟 이런 것도 벌써 한 4번인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 5번째 에어팟을 샀는데 얘도 또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거든요. 나 같은 경우 이게 덜렁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그거 어디 갔어? 할 경우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왜 최근에 그런 얘기 뭐 나오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컴퓨터에 비트코인을 저장해 놨는데 그 컴퓨터를 어떻게 갖다 버렸어? 지금 알고 보니까 거기 1000억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면서 그 영국 쓰레기장 뒤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렇게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저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당분간 팔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개인 월렛도 충분히 추천할 수가 있고요. 저같이 덜렁거리는 사람 또는 거래를 많이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거래소로 가야죠. 상대적으로 한국 거래소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한국 금융 규제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굉장히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왜 좋냐 하면은 한국 거래소는 실제로 그 유저들이 입금한 원화 또는 그걸로 산 코인을 1대1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거래소는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확실히 감사 체계가 한국보다는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와가지고 업비트 자산을 동결해 지금 기업령이야 우리 다 막아버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업비트 자체로 내 돈이 사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저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만든 사기 거래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할투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 6년 전부터 이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저도 사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어느 정도 확률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에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자산은 코인 쪽이고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제 이 책도 썼고 4년에 한 번은 알트코인의 황금기, 2024년, 25년 상승장 완벽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 인생 역전이 가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저는 실제로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장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미국의 그 암호화폐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좀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6년, 17년 상승장은 엄청 대박이었고요. 20년, 21년 상승장은 좀 중박 정도였는데 저는 24년, 25년 그 상승장이 이제 황금장, 대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라타시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 좀 후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후에도 당연히 상승장이 또 오겠지만 이번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잡아야죠. 네.